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대로 몰랐던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세종은 왕이었지만 동시에 병자였습니다. 눈병으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고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으며 소화병으로 제대로 식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은 끊임없이 휴식을 권했고 왕이라는 자리에서 내려놓아도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왕이라면 충분히 내려놓을 수도 있었던 선택이었는데 말이죠. 그가 병든 몸을 이끌고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까지 끝까지 놓지 않았던 단 하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세종이 포기할 수 있었던 것들은 많았습니다. 우선 군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방의 여진족 문제, 외구의 침입, 국경 방어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일들은 사실 능력 있는 장수들과 대신들에게 충분히 맡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종시대에는 이종무, 김종서 같은 명장들이 있었습니다. 이종무는 대마도를 정벌해서 외구의 소굴을 없앴고 김종서는 북방 육진을 개척해서 두만강까지 국경을 확장했습니다. 세종은 이들을 신뢰했고 군사 문제는 이들에게 맡겼습니다. 왕이 직접 전쟁터에 나갈 필요도 없었고 일일이 군사작전을 지휘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세종실록을 보면 세종이 장수들에게 경들이 알아서 하라고 말하는 대목이 자주 나옵니다. 믿고 맡기는 것, 그것도 왕의 능력이었으니까요. 정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희, 맹사성, 허조 같은 뛰어난 재상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황의 정승은 무려 24년 동안이나 영의정을 지내며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맹사성은 청렴결백한 인품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허조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세종이 없어도 나라를 충분히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세종 스스로도 이들을 깊이 신뢰했고 많은 일을 위임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세종의 말처럼 그는 유능한 신하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실록에는 세종이 이 일은 대신들과 상의하라, 경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왕이 모든 것을 직접 해야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었습니다. 세종은 재위 후반으로 갈수록 심각한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실록에는 세종의 병에 대한 기록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전하께서 눈병이 심하시어 그를 보실 수 없다. 두통이 극심하여 정사를 보지 못하신다. 소화가 되지 않아 식사를 거르신다는 기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세종이 앓았던 병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 심각합니다. 안질, 즉 눈병은 세종 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침침한 정도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책을 읽으면 눈이 아프고 밝은 빛을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나중에는 거의 실명 상태까지 갔습니다. 실록에는 전하께서 눈병이 심하여 촛불도 보기 어려우시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소갈증, 지금으로 치면 당뇨병도 있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고 몸이 마르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었죠. 의원들이 여러 약을 썼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세종은 자주 갈증이 심하다, 입이 마르다고 호소했습니다. 종기도 자주 생겼습니다. 등, 다리, 팔 등 여러 곳에 부스럼이 생기고 골맞습니다.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번은 종기가 너무 심해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실록에는 등에 종기가 심하여 누울 수도 앉을 수도 없으시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신하들은 계속해서 세종에게 휴식을 권했습니다. 전하, 옥체를 돌보셔야 합니다.
정사는 저희가 대신하겠습니다. 실록을 보면 이런 상소가 수십 번 올라옵니다. 때로는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병환 중이시니 세자에게 정사를 맡기시고 요양에 전념하소서라는 상소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무거웠지만 동시에 특권도 있었습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세종은 충분히 내려놓고 요양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비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신하들이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종은 유독 한 가지만큼은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눈이 아파도 머리가 아파도 밥을 먹지 못해도 그것만큼은 계속했습니다. 신하들이 말려도 듣지 않았고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매달렸습니다. 심지어 이 일을 끝내지 못하면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단 하나, 그것은 바로 백성이 스스로 읽고 쓰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백성들의 대부분은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통계가 정확히 남아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당시 문해율이 10%도 안 됐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글이라는 건 양반들, 그것도 공부를 오래 한 소수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이었죠.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평생 글을 볼 일이 없었습니다. 물건을 파는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 나무를 하는 백성, 옷을 만드는 장인들에게 글은 그저 먼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 여성들은 양반가 출신이어도 글을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글은 남자들, 그것도 특권층 남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문제는 한자였습니다. 조선은 한자를 공식 문자로 사용했는데 한자는 배우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우선 글자 수부터 엄청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한자만 수천 개였고 제대로 학문을 하려면 수만 개를 알아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자의 구조였습니다. 한자는 하나하나가 독립된 글자입니다. 알파벳처럼 몇 개의 기호를 조합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한자를 통째로 외워야 했습니다. 그것도 글자의 모양, 소리, 뜻을 모두 따로 외워야 했죠. 예를 들어 산이라는 한자를 배우려면 산이라는 모양을 그릴 줄 알아야 하고 산이라고 읽는다는 것도 알아야 하고 그것이 매를 뜻한다는 것도 알아야 했습니다. 양반 자제들도 한자를 제대로 익히려면 10년 이상 공부해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천자문을 외우고 사서삼경을 읽고 수많은 고전을 공부해야 겨우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공부해도 모든 한자를 다 익히기는 어려웠죠. 하루 종일 글 공부만 할 수 있는 양반들도 이런데 농사 짓느라 장사하느라 바쁜 백성들이 어떻게 한자를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한자는 중국의 문자였습니다. 우리말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우리말에는 하늘, 바람, 강, 사랑 같은 고유한 단어들이 많은데 이것을 한자로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비슷한 한자를 가져다 쓰거나 아예 중국식 한자어로 바꿔서 말해야 했습니다. 우리 입으로는 하늘이라고 말하면서 글로는 이라고 써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었던 거죠. 세종은 이 현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백성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글로 적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수 없다. 실록에 나오는 세종의 말입니다. 세종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며 더욱 절박함을 느꼈을 겁니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백성이 상소를 올리고 싶어도 글을 몰라서 못 쓰는 경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라서 헤매는 경우, 농사를 짓는데 좋은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있어도
읽지 못하는 경우들 말입니다. 세종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했지만 세종은 백성이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라의 발전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세종은 비밀리에 새로운 문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 비밀리에 했을까요? 신하들의 반대가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종 25년 훈민정음이 거의 완성될 무렵 소문이 퍼지자마자 반대가 터져나왔습니다. 최만리를 비롯한 지편전 학자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한자가 있습니다.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것은 중국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오랑캐나 하는 짓입니다. 최만리는 상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과 같은 문자를 쓰는 것이 문명국의 증거입니다. 스스로 문자를 만드는 것은 몽골이나 여진족 같은 오랑캐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우리 조선이 그런 나라와 같아지려 하십니까? 당시 중화 사상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중국의 문물을 따르는 것이 문명이라고 믿었죠. 그런 시대에 독자적인 문자를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실용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한자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백성들이 새로운 글자를 배워서 무엇하겠습니까? 쓸모없는 일에 국력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어차피 백성은 글을 몰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고 글을 알아야 할 사람들은 한자를 배우면 된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비판도 나왔습니다. 중국은 조선의 가장 큰 나라였고 명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자는 문명의 상징이었고 중화 질서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도전이고 조선을 오랑캐 나라로 만드는 일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명나라가 이를 알면 우리를 오랑캐로 여길 것이고 조선은 고립될 것입니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세종은 이런 반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최만리를 비롯해 반대한 신하들을 의금부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백성을 위한 것인데 내가 감히 반대하느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세종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지편전 학자들 중 일부만 선별해서 은밀하게 작업을 진행했고 직접 소리의 원리를 연구했습니다. 세종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관찰했습니다.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는 방식을 분석했습니다. 자음은 발음할 때의 혀, 입술, 목구멍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이를 기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글자는 28개였습니다. 이 28개만 알면 우리말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한자를 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글자를 조합해서 무한대의 단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몇 개의 기본 조각으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세종이 만든 문자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였죠. 만약 세종이 백성을 무지하게 두고 싶었다면 굳이 새 문자를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권력자들이 백성의 무지를 이용했습니다. 백성이 그를 모르면 왕의 말에 더 순종하고 통치하기도 쉬웠습니다. 정보를 독점할 수 있었고 백성을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지배층은 백성의 교육을 꺼렸습니다. 깨어있는 백성은 통치하기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세종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훈민정음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니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라는 표현입니다. 세종은 백성을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할 존재로 본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가르치기 쉬운 글. 이것이 세종의 발상이었습니다. 어려운 글자를 만들어서 소수만 쓰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세종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에 깨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 썼습니다. 실제로 한글은 그 정도로 쉬웠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어서 글을 전혀 몰랐던 사람도 금방 익힐 수 있었습니다. 한자는 10년을 배워도 어려운데 한글은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니 이것은 정말 놀라운 혁신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세종이 백성을 신뢰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지배층은 백성을 무지한 존재로 봤습니다. 백성은 알게 할 수는 없고 따르게만 할 수 있다는 유교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가르칠 필요도 없고 가르쳐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백성도 글을 배우면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백성을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본 것입니다. 백성도 배우면 안다. 배우지 못했을 뿐이다라는 것이 세종의 생각이었습니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반포한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접 여러 책을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용비어 첨가는 조선 왕조의 정당성을 노래한 책이지만 이것을 한글로 만들어서 백성들이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왕조의 역사를 백성들과 공유하겠다는 의지였죠. 월인 청강지곡은 석가모니의 일생을 노래한 불교 서사시입니다. 세종은 돌아가신 소원왕후를 추모하며 이 책을 직접 지었고 한글로 썼습니다. 불경도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당시 불교는 억압받던 종교였지만 세종은 백성들이 불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지식을 담은 책도 한글로 만들었습니다. 언제 씨를 뿌리고 어떻게 거름을 주고 언제 수확해야 하는지 같은 실용적인 정보를 담았습니다. 백성들이 직접 읽고 농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문자를 보급하는 것을 넘어서 지식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종의 건강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밤낮으로 책을 보고 글자를 고치고 소리를 연구하느라 눈병이 심해졌습니다. 의원들이 더 이상 책을 보시면 안 됩니다. 눈이 완전히 망가질 것입니다라고 경고했지만 세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계속 간청했습니다. 전하, 이제 그만 쉬십시오. 옥체가 먼저입니다. 한글은 이미 만들어졌고 나머지 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대답했습니다. 이 일을 끝내지 못하면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다. 실록에 정확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종에게 한글은 그만큼 절박한 일이었습니다. 세종 28년 세종은 거의 실명 상태가 됐습니다.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밝은 빛만 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한글 보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에게 책을 읽게 하고 소리를 듣고 수정사항을 지시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도 귀로 듣고 입으로 전달하면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 부분의 소리가 부드럽지 않으니 고쳐라. 저 글자의 모양이 어색하니
다시 써라고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왜 세종은 이렇게까지 멈추지 않았을까요? 훈민정음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종이 꿈꾸는 세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양반과 평민이 똑같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세상, 신분에 관계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세상,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문자 개혁이 아니라 사회 개혁이었습니다. 세종은 왕이었지만 백성 위에 군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했습니다. 한글은 바로 그 도구였습니다. 세종은 백성을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나라를 만들어갈 동반자로 본 것입니다. 이것이 세종이 다른 왕들과 달랐던 점입니다. 다른 왕들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백성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백성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글을 주고 지식을 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왕으로서는 위험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백성이 깨어나면 통치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백성이 그를 알면 왕의 잘못도 비판할 수 있고 잘못된 정책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그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고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심지어 후대에 비난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밀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똑똑해지면 나라가 더 강해진다는 확신 말이죠. 무지한 백성 10,000명보다 깨어있는 백성 100명이 나라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록을 보면 세종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글 보급을 걱정했습니다. 세종 32년 세종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한글로 된 책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병상에서도 백성들이 이 글을 잘 쓰고 있는가를 물었고 더 많은 책을 한글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세종의 마지막 유언 중 하나가 백성들이 한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쳐라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세종이 세상을 떠난 후 한글은 한동안 천대받았습니다. 양반들은 여전히 한자만을 고집했고 한글을 언문, 즉 천한글이라고 불렀습니다. 암글, 즉 여자들이나 쓰는 글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연산군 때는 한글 사용을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한글로 상소를 올리지 못하게 하고 한글로 된 책을 불태웠습니다. 세종이 그토록 애써 만든 한글이 탄압받은 것이죠. 하지만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한글로 거래 내역을 적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여성들은 한글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자식에게 글을 가르치는 부모들은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양반들이 아무리 무시해도 한글은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정말로 쉽고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이 의도한 대로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자였던 거죠. 그리고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모두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모두 똑같이 한글로 생각하고 표현합니다. 세종이 꿈꿨던 세상이 현실이 된 것이죠. 세종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편안한 노년, 건강한 몸, 신하들의 칭찬을 받으며 조용히 왕위를 지키는 삶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단 하나만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스스로 읽고 쓰는 세상, 그 꿈만큼은 병든 몸으로도 반대 속에서도 실명의 위기 속에서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의 댓글을 한글로 쓸 때, 친구에게 문자를 보낼 때, 생각을 글로 적을 때, 그것은 모두 세종이 목숨을 걸고 지킨 그 단 하나 덕분입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쓰고 있지만 이 당연함 뒤에는 한 사람의 처절한 집념이 있었습니다. 눈이 멀어가면서도
신하들의 반대를 받으면서도 목숨이 다해가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 왕의 꿈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단 하나. 그것은 백성을 믿는 마음이었고 모두가 평등하게 글을 쓸 수 있는 세상을 향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한글로 무언가를 쓸 때 잠깐이라도 세종의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